토마스 셀링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지만 전략 게임 이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티오리를 공부할 때 토마스 셀링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고 여러 문헌에서 수렴되는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죠. 토마스 셀링이 낸 인질범의 딜레마라는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누가 여러분을 납치했어요. 여러분을 납치했는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납치했지만 초범이에요. 그래서 선량한 양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같이 여러분이 인질이고 인질범이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자기 은닉처에서 두고 피자도 사 먹이고 콜라도 주고 하면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후회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죠. 내가 놔줄 테니까 가서 내가 있었던 이 은닉처하고 너 내 얼굴 다 봤잖아. 그러니까 날 신고 안 할 거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신고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놔주면 여러분 가서 신고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저런 나쁜 새끼. 그리고 여러분이 신고 안 하게끔 놔두질 않잖아요, 형사가. 그죠? 일주일 동안 사라졌었고 가족들을 애타게 했었는데. 그거를 인질범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진짜 냉엄한 현실이죠? 살면서 이런 상황에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도 사셔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토마스 셀링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제가 절대로 신고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을 혈서를 쓰면 그 인질범이 믿어줄까요? 이 혈서를 써도 안 믿어주는 것을 맹약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내가 혈서를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맹약했는데도 상대가 안 믿어줘. 나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 인질인 여러분 스스로도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살아날 구멍이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게 하겠어요? 납치돼가지고 인질범한테 잡혔을 때 그 인질범 얼굴을 다 보고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알잖아요. 그래서 인질범은 여러분을 놔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게 돼요. 오히려 초범이기 때문에 서툴러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위기 속에서 꼭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인질범을 설득해야 돼요. 사실은 나도 사람을 죽였어요. 그거 안 믿어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어때요? 난 내 남편 모르게 바람 폈어요.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바람 피라는 건 아니고요. 지어내서라도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인질범한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인질범한테 나를 응징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돼요. 여기서 키워드가 나오죠. 신뢰의 근거는 내 동창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왜 더 믿죠? 나랑 같이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 친구를 내가 남들보다 더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친하기 때문에? 응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동창의 돈을 떼먹으면 내 동창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른 동창들한테 전화 돌립니다. 그런 수단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창을 더 믿는 겁니다. 토마스 셀링이 그걸 통찰한 거죠. 여러분들이 인질범의 이 딜레마를 풀어줘야 돼요. 그 풀어줘야 될 이해관계는 인질범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인질인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질범이 여러분을 믿게 하려면 여러분의 약점을 줘야 돼요. 이것은 원래 토마스 셀링이 학문으로서 통찰한 거지 원래 마피아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마피아는 알고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에 어떤 일을 시키나요? 누굴 죽이게 한다든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든 다음에 자기네 이너서클에 넣어주겠죠. 자기를 배신해봐야 걔도 수렁으로 빠질 애들만 이너서클에 넣어주는 거는 범죄 조직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몰랐던 거예요, 이것도. 신뢰의 근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동호 반복이고 신뢰의 근거는 응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은 뭐가 가능한 돈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이 가능한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아이디어가 단지 정부 관료나 중앙이 꼴배기 싫어서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정부나 은행이 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 콘트랙은 바로 응징을 가지고 신뢰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토마스 셀링이 말한 이런 인질범의 딜레마 같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인질과 인질범의 딜레마로 돌아가면 스마트 콘트랙으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인질이 공통의 계좌를 만듭니다. 프로그램이 돼서. 그 공통의 계좌에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비트코인을 잠가 놓는 거예요. 5비트코인, 5비트코인이죠. 여러분이 다 내도 좋아요. 10비트코인 냈다고 칩시다. 자, 이것은 인질인 여러분한테 언제 돌아오냐면 인질범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면 여러분한테 떨어지게 돼 있다고 치죠. 다시 말해서 인질범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면 인질범은 안전을 찾고 여러분은 못 찾는 거죠. 10비트코인을 찾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강력한 유인이 생기죠. 경찰한테 협조하지 않을, 경찰을 혼선을 빚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강력한 유인이 생기죠. 그 유인이 뭐죠? 10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인질범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10비트코인은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실현하고 평가 5억 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인질범이 여러분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놔줘도
얘는 돈에 미친놈이니까 분명히 내가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거야. 이런 식의 계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스마트 콘트랙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한때 시민단체에서도 일했기 때문에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병헌 씨가 광고했나 유니세프 광고였는데 제가 어떤 특정 단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되게 상식적인 겁니다. 광고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지금 내는 1달러가 그 소말리아에서는 죽한 그릇이 돼서 누군가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세상 이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죠. 여러분이 내는 1달러가 어떻게 소말리아로 텔레포트 돼서 튀어나갑니까? 그 1달러를 소말리아까지 전달하는 동안 어떤 것들이 발생할까요? 수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이 작동해야 돼요. 그리고 조직이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1달러짜리 죽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도 죽이 필요 없는 추장의 아들을 찾을까요? 위력자의 아들한테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산을 하는 때는 대충 이럴 때는 어떻게 경영학에서 추산하냐면 여러분이 내는 1달러 중에 도대체 얼마가 마지막 사람한테 가느냐 20%가 갈까? 40%가 갈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되는데 유니세프 같이 굉장히 정직하고 효율이 높은데도 간접비로 정도 사용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라도 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단체가 가서 지네들 호텔 묵고 사진 찍고 프랜카드 걸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씁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건데 이것도 주제사실처럼 이렇게 알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기부가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수들끼리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죠. 중간에 끼지 않고 어떤 재해지역에 있는 아이가 QR코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어느 기자가 독립신문의 기자가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내가 그 사연을 보고 돈을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인질범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아프리카 소년이 포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나만 돈을 보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돈을 보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친구한테 대략 한 1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의 돈이 가서 그 나라의 큰 돈이니까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는 거지 그 친구가 그걸로 다 대박을 맞아가지고 평생 일을 안 해도 될 걸 원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그게 가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죽을 못 먹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재난 속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를 걸어놨는데 그 QR코드에 어떤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가면 튕겨져 나와요. 돈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 돈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알고 그 친구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죠? 그 친구는 대박이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자기가 계속 돈을 받지만 조금밖에 못 받는 것처럼 해서 더 많이 받는 걸 원하겠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구호 시스템이에요. 사실 우리는 선의를 갖고 맨 마지막 가장 힘든 사람한테 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모이게 되죠. 그 안에서도 모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질범의 딜레바이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의 지갑을 제한을 걸어놓을 필요가 없지만 자기의 지갑을 제한을 걸어놓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의미가 있죠. 자기의 지갑이 10만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제한을 걸므로써 신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을 주는 거예요. 얘는 진짜 10만 원이 없구나 해서 내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비트코인 2014년도에 공부하면서 이런 기능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그 비트코인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런 스마트 콘트랙은 다른 곳으로는 풀 수 없는 불신의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당장 되진 않아요. 생태계가 발전해야 되는 거지만. 하여튼 오늘의 공부의 핵심은 인질범의 딜레마로부터 시작해서 맹약의 어려움을 스마트 콘트랙이 풀 수 있다. 스마트 콘트랙이 단지 관료나 중앙정부나 금융가들이 미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풀지 못하는 불신 문제를 풀 수 있다. 단적인 예가 바로 구호에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걸 2014년부터 강의 때 얘기했는데 이미 MIT나 이런 데서 원조에 이 스마트 콘트랙을 사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원조를 달러나 원화로 보내지 않고 직접 그 지갑에, 그 필요한 사람의 지갑에, 그것도 한도가, 리미트가 딱 정해져 있는 지갑에 바로 쏠 수가 있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목돈을 보내더라도 그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훌륭합니다. 이상입니다.